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넘기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법적 최도 한도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월북 추정의 근거였던 군의 특수정보, SI 첩보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의 가담에 참전한 한국인은 13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주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 나 5살, 8살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부터 다시 발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모레 오후에 발사될 예정인데 장마 예보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새벽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는 등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신기록을 쓰며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의 30%에서 더욱 확대, 법적 최대 한도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지금의 30% 인하에서 더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추가 인하를 결정하면 휘발유는 지금보다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부터는 12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법정세율로 되돌리면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지기 때문인데 여기에 맞춰 최대 인하폭을 적용하면 유류세를 최대 37%까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법을 바꾸지 않고 내릴 수 있는 최대의 한도까지 유류세를 깎아주는 건데 이르면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붙는 세금을 아무리 깎아줘도 국제유가 상승세가 거세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인하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지만 휘발유는 20일, 경유는 불과 8일 만에 인하 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의 급등세는 더욱 무섭습니다. 경유값은 지난달 12일, 휘발유값은 지난 11일 각각 기존 최고가 기록을 뛰어넘고 계속 올라 모두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의 오름세가 이어지며 유류세를 또 내려도 인하 체감 효과가 얼마나 갈지 미지수입니다. 앞으로 2, 3주 동안 특히 경유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좀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소 상쇄되거나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로 세금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세수 손실은 현재의 30% 인하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올해 연말까지 8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주는 충격에 비해 원래 목적인 고물가 해소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병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금통위 회의까지는 3주에서 4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타난 시장 반응 등을 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6월에는 98년 11월 외환위기 사태 후 처음으로 6% 돌파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이라 해결 방안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물가를 누리려면 두 가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기름값,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국제 유가를 현재 잡을 수 있는 요인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산유국들도 증산을 안 해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심각하고요.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공통 인식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7%로 상향 조정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최근 사퇴 압박이 불거진 문재인 정부 인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듯 법정신도 거론했는데 여야 논쟁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두 자리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직 임기가 1년여 남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연명하나 후안무치하다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라며 연일 두 사람의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인사가 국무회의에 동석하는 게 불편하다는 뜻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당사자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작심 발언했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법률에 정한 이 국민권익보호라는 그 역할에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대통령이 그 임기를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생각이세요?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불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사직 강요를 수사한 윤 대통령이 이제는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이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남이 하면 적폐고 본인이 하면 정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철학과 국정과제에 동의하는 사람과 일하는 게 대통령제 속성이라며 조직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환경부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압력이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사안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 전현희 위원장은 법 정신으로 응수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신구 권력 갈등이 첨예한 시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거취도 치열한 전선으로 장기화할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야권에선 정치 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건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응수한 가운데 조만간 검찰 인사가 단행되면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근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5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여가부의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배경과 함께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요청을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각 부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 여가부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했는데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대선 이후 3년 동안 멈췄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도 본격화하며 검찰의 칼날이 당시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고 새로 교체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과거 일을 수사한 건 마찬가지였다고 응수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치 보복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년 전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이른바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이전 정부 인사를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며 일단락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4년 전 다스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재작년 유죄가 확정되며 사법적 평가가 끝났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각각 적폐 수사를 직접 지휘한 만큼 5년 전과 지금을 같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비교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특수부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차지해 본격적인 사정정국을 이끌 거란 우려와 함께 죽은 권력을 향한 선택적 수사가 이뤄질 거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더구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다 최측근 법무부 장관이다 보니 아예 정부의 검찰 직할 체제가 구축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 주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되면 검찰 수사에도 본격적인 속도가 붙으면서 정치보복 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 자맹을 이어가던 이재명 의원이 주말을 맞아 지역구에서 열성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강성 팬덤에 대한 당내 불만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과도한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치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이른바 개딸로 대표되는 열성 지지층과 만났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과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 대응을 자제해온 오랜 자맹을 깨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재개한 겁니다. 이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한 문자 폭탄 등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반발심과 오해만 키울 뿐이라고 했는데 당내에서 증폭된 강성 팬덤 관련 우려를 불식하고 갈등 수습을 위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쓸데없이 과도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공격의 빌미가 돼요. 공격의 빌미가. 표현은 좀 포지티브하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양아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또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원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당권 도전을 고심 중인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며 대선 이후 급증한 권리당원표를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당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이 너무 당연한 원칙들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문제죠. 그래서 정당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관철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취재진 질문엔 즉답을 피하며 확전의 불씨는 원천 차단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는 고민하셨나요? 당권 도전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 안 났나요? 전당대회 출마는 언제쯤 좀 결정이 날까요?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사법 리스크에 차단막을 친 이 의원이 현실 정치 행보를 재개하면서 비명계 반발을 비롯한 민주당 내용 상황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엄유주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이른바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논의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며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는 당원 개개인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 눈높이와 당원 당규에 따라 공정히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 권한은 제한적인데도 수사기관에 준하는 판단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한국인이 모두 13명이고 이 중 4명이 숨졌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원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간 17일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외국인은 64개국에서 6,965명입니다. 참전 규모는 폴란드 출신이 1,8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루마니아와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사자도 폴란드가 378명으로 최다였고 전체 사망자 규모는 1,965명에 이릅니다. 한국 국적 참전자는 모두 13명이었는데 전사자 4명, 8명은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1명은 아직 현지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에는 해군 특수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일부 동행자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다가 부상을 입고 지난달 27일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입출국자와 사망자, 잔류자 등의 숫자 이외에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시에 적국 부대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 자료에 신빙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제의용군의 추가 유입을 막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하는 관련국을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가 선전용 허위 정보를 발표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단 주로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들이 추가적인 무기 지원을 잇따라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 목소리로 힘을 보태고 있는 것 같은데 휴전로를 두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 지역 주요 거점을 잇따라 러시아에 내준 우크라이나는 악전 고투 속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Визначитись для себе передусім, що війну треба завершувати. Ми ж продовжимо боротись, поки не гарантуємо нашій державі повну безпеку і територіальну цілісність. 이런 가운데 미국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인 1조 원대 무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때 조짐을 보였던 휴전론을 일축하며 우크라이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kraine is a sovereign country. President Zelensky is the democratically elected leader of that country, and only he gets to determine how this war ends.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도 수도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며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습니다. 추가적인 무기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겁니다. 하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 전날에도 휴전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Mais nous voulons bâtir la paix. Ce qui veut dire qu'à un moment nous souhaitons tous que le feu cesse et que les discussions reprennent. 유럽에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는 데다 여론도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뺏기더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이 러시아 응징을 주장하는 여론보다 많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를 압박하는 모양새는 끝내 부담스러운 미국과 휴전 협상을 입에 올리기 시작한 유럽. 서방 동맹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을 가한 뒤 8월까지는 평화협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대러시아 협상대표 데이비드 아라카미아 의원이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아라카미아 의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러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수행할 걸로 믿는다면서 이후 협상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까지는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이면서 유럽에서 가스 배급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해 독일에 수송되는 가스 물량을 60%나 줄였고, 이는 독일을 거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독일은 연대 의식을 발휘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것을 국민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주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 나 5살과 8살 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투숙객들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의 한 객실 창문으로 붉은 화염이 비칩니다. 또 다른 객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40대 부모와 5살, 8살 아이 등 일가족 4명을 포함해 투숙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투숙객 10여 명도 구조되거나 급히 대피했습니다. 불은 3층 객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3층에서 터지는 소리가 난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을 비롯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이 이제 들어왔다 나간 뒤에 불이 났다. 지금 조사하는 중이에요. 건물 틈새로 불길이 보이더니 곧이어 연기가 치솟습니다. 어떡해! 어제 저녁 8시 반쯤 부산 토성동의 한 모텔에서도 불이 난 건데 50대 남성 투숙객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비어있던 모텔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에는 경기 남양주시 팔당리에 있는 자전거 대여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업체 안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건물 대부분과 자전거 등을 태운 뒤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금성보다 밝은 수준의 별똥별이 관측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경기도 성남 판교와 경북 예천, 광주 광역시 등에서 유성을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가 YTN에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을 보면 밝게 빛나는 유성이 3초가량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태형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유성과는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매우 밝은 파이어볼로 볼 수 있다면서 금성보다 밝은 수준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부 부품 결함이 발견돼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부터 발사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모레 오후에 발사될 예정인데 때마침 장마가 예보되면서 날씨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예정일을 하루 앞둔 지난 15일 오류가 발견되면서 발사대에서 내려진 누리호는 현재 조립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산화제 수위 측정 센서는 교체했고 다른 부분도 그제 최종 점검을 끝냈습니다. 1, 2, 3단 전부 꼼꼼하게 다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고 저희가 조립동에서 발사 전에 할 수 있는 확인은 현재 전부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새로운 발사 예정일인 모레 나로우주센터 인근 육상과 해상, 공역 통제 계획도 관계 기관들과 재점검했습니다. 발사 준비는 오늘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우선 오늘은 조립동에 있는 발사체를 무진동 특수 이송 차량에 다시 싣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발사 전날인 내일 아침 7시 20분 이송을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기립과 발사대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모레 발사 예정 시각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후 4시로 잡혔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입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는데 모레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도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발사 예정 시각인 오후 4시쯤엔 비가 내릴 확률이 30%에 풍속도 초속 6m로 다소 약할 것으로 보여서 발사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면 이송 날도
날씨가 괜찮기 위해서 이제 월요일 이송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는 저희가 다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화요일로 날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누리호 발사 예비 기간은 오는 23일까지. 이번엔 예정대로 2차 발사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세계적으로 액화 천연가스나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선업체와 철강업체가 10년간의 연구 끝에 기존의 소재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선박 연료 탱크를 개발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만 톤급 대형 석유 운반선에 액화 천연가스,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합니다. 탱크 하나의 무게는 300톤, 저장 용량은 1,600톤입니다. 특이한 점은 연료 탱크의 소재가 고망간간이라는 점. 기존에는 니켈 합금강이나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기존 소재는 가격이 높고 작업 공정도 까다로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는 이런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고망간간으로 탱크를 제작하는 기술을 지난 10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영하 163도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견디는 성능도 우수하고 비용은 기존보다 25%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외국 업체에 기대거나 가격이 비싼 그런 소재들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번에 개발한 제품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도 높였고 생산성도 높이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액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선박의 시장 규모는 1000여 척 정도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늘면서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5배 이상 늘 전망입니다. 선박이나 그런 가스들을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선박들이 시장이 아주 급격히 확대될 거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포스코는 고망간간 연료 탱크 제작 기술을 국내 조선업계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고망간간 연료 탱크의 독자 개발이 우리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내 배수로가 붉게 변하고 심한 악취까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취재 결과 이 붉은 물질은 폐식용유로 확인됐는데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수로 물길에 붉은 띠가 선명하고 길게 형성됐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이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일대에선 심한 악취까지 납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 국가산업단지 중앙 배수로가 이처럼 붉게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 16일. 이곳 배수로 1.5km 구간이 붉게 변했었던 건데요. 대부분 정화 작업을 통해 복원됐지만 이렇게 일부 구간은 여전히 기름이 둥둥 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배수로에 퍼진 붉은 물질은 폐식용유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배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수초가 고사할 수 있는 데다 자칫 배수로와 연결된 바다 생태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설치한 뒤 배수로와 연결된 주변 우수관 맨홀을 일일이 개방해 역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이 물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맨홀을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이제 열어가면서 몰래 버린 업체를 찾기 위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비가 와서 이게 흐르다 보니까 정확한 업체는 이제 특정은 안 됐고,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 하시는 분들이 순찰도 돌고 있고. 환경당국은 주변 업체의 폐기물 관리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공장도 이제 오셔가지고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 물건이랑 다 안에 가시고 보셨어요. 근데 저희는 문제 없었고요. 당국은 폐기물 운송업체가 폐기물 수집 차익을 남기기 위해 고의로 폐식용유를 버렸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류 흔적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는 만큼 오염원을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제주 서귀포항의 해양레저체험센터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귀동 해녀들이 수중 시위를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바닷속에 월파 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수중 환경 변화로 조업 차질이 우려되는 시설을 만들면서 사전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허은진 기자입니다. 작업 중인 바지선 주위로 해녀들의 주황색 태왁이 눈에 띕니다. 서귀포항 인근 월파 시설 공사를 해녀들이 수중 시위를 벌이며 막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 문화 교육 시설과 해상 다이빙 교육장 등 해양 레저 체험 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녀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서귀동 해녀들은 새롭게 들어서는 월파 시설에 대해 공사 시작 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고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바닷물의 흐름 등이 달라져 수산물도 줄어들 것이라며 공사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만 안내 공사하느니 흙탕물 탈탈. 이 공사하면 우리 바다는 전멸하다시피 그래 우리 그냥 지역 설명에도 한 번 없고 계기도 요 도청에선디 수상계서라도 이러이러한 공사할 거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말도 한 번 해라도. 특히 갈수록 바다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 해녀들의 생존권 등은 뒤로 한 채 다이버를 우선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엔 이 섣부름 한이부름 불민 우리 이디만왕 의지엔 초장화근행 좀 작업을 하는데 이 바닷꽃이 빼앗아 불민 다이브들은 살고 해녀들은 이제 죽게 생겼수다. 해녀들의 시위로 공사가 중단되자 공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계속 공사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 레저 거점 사업을 추진하며 월파 시설과 관련된 설명을 진행했고 현재 상황에서 공사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공사 구간이 법적으로 면허를 받은 마을 어장이 아니지만 대체 어장 조성과 마을 시설 개보수, 일정 부분 금액 보상 등 대체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해녀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5천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하루 전보다 700여 명 줄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7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25명 적고 일주일 전에 비하면 1,337명 더 적은 수준입니다. 토요일 밤 9시 기준 수치로는 3,500명대를 기록했던 지난 1월 15일 이후 22주 만에 최소치입니다. 자정까지 집계치를 포함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0명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저하와 양극화가 심해진 걸로 확인되자 교육당국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교육감 당선인마다 해법이 다 제각각이어서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간의 코로나 사태로 학력은 떨어지고 중간층이 붕괴했다는 게 최근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입니다. 이런 교육 양극화에 대해 교육감 당선인들의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보수 당선인들은 지난 8년간 평가도 숙제도 없는 혁신 교육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졌다며 학력평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전수학력평가를 하겠다며 교육청에 시행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진보 측 당선인들은 사실상 일제구사의 부활이 우려된다며 공교육 내에서의 해법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아이들을 닥달하고 성적만으로 줄 세우게 하진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만 활용하도록 해 학교 서열화는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지역별로 평가 방법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자사고 외고 폐지나 고교 학점제 도입 등에도 보수와 진보 측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 지역별 교육정책 편차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울산공항 이용객 수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막히면서 국내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국제선이 다시 활성화되면 이용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지자체와 공항 측은 이용객 수를 유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심은홍 기자입니다. 항공기 탑승을 위한 이용객들로 울산공항 대합실이 북적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이용객 78만 명대를 기록했던 울산공항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93만 명대로 급증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선 운항이 막히자 국내선으로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로 가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오히려 울산공항의 국내선 이용객 수가 급증했습니다. 울산공항은 국제선이 정상화되더라도 현 이용객 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울산공항도 여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인센티브라든가 지역 여행업계와 협력을 통해서 울산공항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 에어부산항공이 울산 제주와 울산 김포 노선을 증편했고 진에어가 신규 취항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계속됩니다.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울산공항에 취항한 항공사에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금과 공항 시설 이용료 등으로 연간 18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울산공항 활용 방안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울산공항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태국이 최근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대마 판매와 재배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마초 흡연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의료진과 국민들 사이에선 건강을 염려한 반대도 많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대마 판매와 재배가 합법한 날, 방콕의 대마 판매점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숨어서 대마초를 피워왔던 남성은 이제 당당히 대마초를 사들었습니다. สามารถกล้าพูดได้เต็มอกเลยครับว่าเป็นคนที่ใช้กัญชาหรือว่าสูบกัญชาเราไม่ต้องหลบซ่อนเหมือนแต่ก่อนที่เขาตีตาว่ามันคือยาเสพติดตอนนี้คุณไปกลางข้อกฎหมายได้เลย 태국 정부는 대마 100만 그루를 나눠주면서까지 재배 장려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가정에서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건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와 사용을 아시아 처음으로 합법화했습니다. 당시 캐나다와 호주, 미국 일부 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5년 만에 대마를 마약에서 제외하고 대마 사범 4,000명까지 석방했습니다. ต้องใช้กัญชาอย่างเข้าใจถ้าเราเข้าใจแล้วกัญชามันก็จะเป็นทองคำ 태국 정부는 대마를 의료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3개월 징역이나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관광객을 목적으로 한 대마 합법화가 청소년들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ข้อจำกัดในการใช้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ค่ะเพื่อมันจะได้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เพราะว่าถ้าเราใช้เกินอย่างที่เราเคยรู้มามันอาจจะมีโทษมากกว่าจะมีประโยชน์นะคะ 이런 가운데 대마 과다 흡입으로 50대 1명이 숨지고 치료를 받는 청소년까지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가 태국의 대마 합법화 조치가 마약 관련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 확산 관련 데이터에서 통합 대응을 위해 풍토병 국가와 비풍토병 국가 구분을 없앴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7일 원숭이 도창 발병 현황 관련 통합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전 데이터는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 국가의 발병 현황과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등 비풍토병 지역 발병 현황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머지않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라면서 대중국 고율관세 완화 문제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개인 별장에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과 언제 대화할 거냐는 질문에 머지않아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 간 통화가 이르면 7월 중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넘기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국민권익 보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전임 정부에 의한 월북 공작으로 규정하고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월북 추정의 근거였던 군의 특수정보 SI 첩보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군의 가담에 참전한 한국인은 13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경주에 있는 모텔에서 불이 나 5살과 8살 어린이를 포함한 일가족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발사가 한 차례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부터 다시 발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모레 오후에 발사될 예정인데 장마 예보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당분간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 정권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며 급기야 국무회의 배제를 선언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더 이상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사퇴 종용이라는 해석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인 전현희 위원장이 법률이 정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퇴 압박을 일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 정한 이 국민권익보호라는 그 역할에 성실히 수행을 하면서 두 사람의 임기는 각각 내년 6월 말과 7월까지로 모두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호환무치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러나 주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반대로 야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역시 직권 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야권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면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십시오.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정권의 사직 강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초반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의 극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논란에 야권에서조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 때도 전임 정부가 지명했던 임기제 공무원들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야지. 하지만 민주당이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사직강요 혐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데다 당사자들 역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이 심각한데 지금 이 사건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와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민주당의 공세도 일축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그 5.18 같은 역사적 아픔이라든지 아니면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그리고 유가족과 그리고 또 그런 피해자들이 만족할 때까지의 진상규명을 항상 강조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태도입니다. 환경부,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압력이 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 있다면은 그것을 지정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지금 의혹 제기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공세를 가하자 안보를 정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승현 상근 부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번 사건을 월북 공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당시 국방부나 정보당국이 월북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고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월북 판단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인 공격이라며 문재인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라는 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로 봉인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서는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정당은 과거 총풍 사건에서 그랬듯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 아니냐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가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시 월북으로 추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정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월북 추정에 근거였던 군의 특수정보, 즉 SI 첩보가 논란 속에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던 핵심 근거는 SI 첩보라고 불리는 군의 특수정보입니다. 감청 내용에 이 씨의 육성은 아니지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씨의 월북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 SI 첩보 내용이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보안 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되는 데다 정보자산 노출 우려도 있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안 확인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당시 판단이 성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군이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SI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밀의 경우 국방부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SI 첩보의 경우 한미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만큼 미국 측과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되는 등 당시 자진월북 추정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군의 SI 첩보 공개로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중심으로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구조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는데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과 안보 협력을 투 트랙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외교부는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 한일 간 핵심 현안을 제쳐두고 지소미아 정상화부터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부는 한일 양자 현안의 진전을 봐가면서 불확실한 법적 상태의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세트로 접근하는 방안에 대한 경계론과 함께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에게 큰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니고 수출 규제 문제도 당초에 일본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쪽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면서 지소미아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감지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교, 국방당국 등 정부 내 통일된 입장과 함께 앞으로 어떤 접근법을 취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현행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별다른 체감 효과를 주지 못하자 유류세를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추가로 내리면 지금보다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 여부는 이르면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오르면서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거래 절벽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이미 완공된 상태로 3.3제곱미터당 3천여만 원의 후분양이 진행 중인데 216가구 가운데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주변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리도 인상 그것도 있고 애초부터 분양가가 좀 높게 책정됐지 않느냐. 이 강북 지역에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 시행사는 분양가를 15% 정도 할인해 다시 분양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바로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입주가 돼야 되고 바꿔 얘기하면 바로 잔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조정된 가격으로 분양이 다 정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미분양 주택은 급증하는 양상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0월 14,000여 가구에서 최근 27,000여 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강남권에서도 수억 원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 8%까지 넘보는 등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에 거래 자체가 줄어들어 주택시장이 더 냉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텐데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매수세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 절벽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가격 역시 약보합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금 부자들이 선호하는 초호화 주택의 가격만 강세를 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강남권 초고가 대형 아파트는 희소 가치에다 현금으로 매입한 경우가 많아서 당분간 상승세가 유지되겠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중은행 금리는 당분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세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2주에 발표됩니다. 정부는 화요일인 오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부터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시공사의 이주비나 이사비 제한이 불법 행위가 됩니다. 어기면 과태료뿐 아니라 입찰 참가 제한이나 시공사 선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사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나선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건넨 홍보 책자입니다. 조합원들이 기존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40%에 추가로 60%를 더 빌릴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 도와주겠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사는 집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그만큼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노량진 3구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시공사는 조합원이 LTV 100%만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때 시공사가 이사비나 이주비를 제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보면 이사비나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해당 지자체장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2년 이내 기간 안에서 해당 지자체의 재량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수주 과정에서 그 시공과 관련 없는 그런 제안을 해서 그걸로 이제 수주를 하려는 경쟁이 과열되는 그런 거를 좀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부터 당장 법 적용을 받게 될 정비사업장과 건설사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조합원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투명한 수주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는 만큼 법안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조합원들도 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또는 지원에 대한 방안도 함께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계는 무리한 입찰 조건 제한이 사라지고 상품이나 설계만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게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대출 등이 여전히 막혀있는 상황이라 조합원 이주 등의 사업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재개발 사업에는 추가 이주비 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시행령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경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일가족을 포함해 투숙객들이 다친 가운데 경찰이 방화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5층짜리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0대 부모와 5살, 8살 아이 등 일가족 4명을 포함해 투숙객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이보다 앞선 밤 8시 반쯤에는 부산시 토성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 투숙객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800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발생 초기에 화재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진압까지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 활용도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간 전체를 감지하는 CCTV에서 불을 발견합니다. 이 신호를 받은 인공지능은 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주변 온도를 측정하고 가짜 불이면 비화재로 판단합니다. 진짜 불로 판정되면 바로 소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화재 원점의 위치를 파악한 뒤 소화기가 가동돼 그 주위에 물이나 소화제를 뿌려 진압합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수분이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전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진압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시스템의 화재 감지 정확도 목표는 98%. 하지만 센서를 조합해 정확도를 더 높였습니다. 또 물이나 소화액을 최대 65m 이상까지 분사할 수 있어 원거리에서 발생한 화재도 진화 가능합니다. 저희가 오탐률을 줄이기 위해 복합 센서를 3가지 모듈 구성을 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98% 화재 감지 정확도보다 더 높은 100% 화재 감지 정확도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소형화할 수 있게 설계된 이 시스템은 군이 함정에서 피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자율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류창고나 초고층 아파트, 산불 위험 지역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모레 다시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산화제 탱크의 레벨 센서 부품을 교체해 정상 작동이 되는 걸 확인했다며 예비 발사일 이내인 오는 21일 2차 발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현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당초 신호 이상이 확인된 산화제 레벨 센서를 점검하고 교체하기 위해서는 누리호의 단 분리가 필요할 걸로 보였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 분리 없이 문제가 된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생활에서 드론 활용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은 강풍 등 급격한 날씨 변화에는 비행이 어려운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미국 연구진이 우산이 날아가는 강풍도 스스로 뚫고 가는 똑똑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피자와 콜라를 실은 드론이 날아갑니다. 2.6km를 자동 비행한 뒤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난해 세종 호수공원에서 진행된 드론 피자 배달 시범 서비스입니다. 최근 드론은 영상 촬영과 각종 배달은 물론 농사일에다 환경 감시, 안전 진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해진 코스만 날아야 하고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운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과학자가 이끄는 미국 연구진이 바람 등 악천후 날씨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똑똑한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AI를 적용해 몇 가지 변수만 바꿔도 실시간으로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신경망을 설계한 겁니다. 연구진은 바람 상태를 사전 학습한 AI 드론을 강풍이 부는 상황에서 12분 동안 비행시켰습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지 확인해보니 기존 드론보다 오류율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우산을 쓰기도 어려운 정도인 최대 초속 12.1m의 강풍 속에서도 드론을 비행시켰습니다.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강풍임에도 AI 드론은 팔자 모양의 경로를 그리며 안정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AI 드론이 실험을 위해 특수 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판매하는 드론을 개조한 것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this drone is actually very standard and very easy to manufacture. For example, this computer is called Raspberry Pi. It's super cheap. It's like $50, and it's very easily accessible, and it's very accessible. And this motors is also very, easily accessible. 또 날씨에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AI 기술은 드론뿐 아니라 다양한 로봇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can make the air ride more smoother and more comfortable and so on, because it can actually handle these turbulent wind conditions better. 이번에 개발한 기술로 드론이 날씨와 상관없이 도심을 자유자재로 누빌 수 있는 날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좋은 사례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먹거리 이야기인데요. 반려견 전용 라면을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유기 반려견 쉼터. 점심때가 되자 구수한 라면 냄새가 진동합니다. 얘들아, 라면 먹자. 갓 끓인 라면, 정확하게는 비빔라면을 맛있게 먹는 반려견들. 처음에 이거를 끓여서 줘보고 그냥도 줘봤는데 둘 다 엄청 잘 먹더라고요. 라면 스프에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북어를 포함해서 사과, 시금치, 닭고기 등이 들어가 있지만 나트륨은 거의 없습니다. 라면 면발은 밀가루의 함량을 30%로 줄인 게 특징입니다. 대신 군산 지역 특산물인 흰 찰쌀보리를 70%나 포함시켰습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글루텐 양을 아주 최소화했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산 지역에서 나는 흰 찰쌀보리로 담아놨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지난해 출시된 반려견 라면은 5개월 만에 5억 원까지 매출이 올라갈 정도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궁금한 게요. 이거 사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저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말 고소합니다. 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반려견 전용 라면인데요. 저희가 보통 먹는 라면보다 훨씬 비쌉니다. 3배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라면 수요에 힘입어서 면발 원료로 쓰이는 흰 찰쌀보리 소비도 앞으로 상당히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진원에서는 사업 자금 및 컨설팅 등을 통해서 창업하려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얼마 전 독일에서 열린 국제 애완동물 산업 박람회에서도 선보인 반려견 전용 라면과 종합 영양제는 현재 호주와 필리핀, 미국, 중국 등지로의 수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짙은 심신을 달래기 위해 불이나 물을 멍하니 바라보는 불멍, 또 물멍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죠. 전남 곡성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숨멍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오선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굽이굽이 산길이 펼쳐지고 하늘 높이 뻗은 화렵수가 짙은 숲 그늘을 만듭니다. 산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은 계곡에 발을 담그며 더위와 피로를 씻어냅니다. 너무 시원해. 숲속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정자에 누워 우거진 숲을 멍하니 바라보며 오늘 하루는 자연인으로 지내봅니다. 3.5km 길이 탐방로 끝에는 고즈넉한 천년고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행과 함께 숲속에서 먹는 도시락은 꿀맛입니다. 바다 같은 데 가면 좀 끈끈하고 햇빛이 너무 센데 여기는 나무들이 그늘도 만들어주고 곳곳에 계곡들도 있다 보니까 발도 담그고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확실히 공기가 너무 좋아요. 전남 곡성군은 농촌과 관광을 접목해 숲먹 여행을 내놓았습니다. 지역 식당과 민박 등을 연계해
먹거리와 숙박을 제시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서 이제 나무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로컬 도시락을 저희가 제공해드리는데 다양하게 업체들과 이렇게 연계하면서 저희는 여행을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지난해 봄부터 섬진강 물멍 트레일 워킹으로 생태 여행자들의 발길을 모았습니다. 겨울에는 불멍 여행을 준비해 곡성을 사계절 농촌문화 여행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또 태안사 단풍이 아주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일 워킹, 부뚜막이나 구들방 같은 거 우리 어린이들이 모르는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에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산림자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전남 곡성이 멍 여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육상이나 역도, 다이빙처럼 비인기 종목 경기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운동선수들을 소개하는 30대 유튜버인데요. 종목은 비인기라지만 동영상의 인기는 굉장합니다. 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월 어느 토요일 충북 제천에서 리듬 체조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로 초중고 앳된 유망주들이 참가한 경기장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채널 플레이어즈의 강석원 대표입니다. 사전에 협회에서 좀 유망한 선수들 리스트를 받았는데 제대로 보여주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잡기 시작한 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서름 때문이었습니다. 10년간 수영 수구 선수를 지내고 8년간 코치를 했지만 누구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를 제대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종목 특유의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육상이라고 하면은 스피드감, 그리고 체조라고 하면은 그런 선수들의 몸짓, 성적이 좋았을 때나 실패했을 때 그럴 때의 표정 같은 거, 그런 거 좀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거와 촬영은 대회 일정을 확인하고 선수와 감독, 협회 동의를 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편집 동영상엔 화려한 효과나 자막은 일부러 넣지 않습니다. 그저 경기에 집중하며 땀 흘리는 선수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콘텐츠. 하지만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5년 전 채널을 만든 후 올린 영상이 어느덧 500여 개. 30만 명 이상이 구독하며 누적 조회수는 2억 5천만 회를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비인기 종목의 경기장을 가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장의 생동감, 살다 보니 이런 경기도 있구나, 이런 경기에서 뛰는 이런 운동선수도 있구나. 올림픽 월드컵이 아니라 자기가 잘 아는 선수가 나오는 경기가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말하는 강 대표.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의 열정을 찾기 위해 전국 곳곳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많은 나라들이 외국인 입국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터키는 거꾸로 외국인 체류 비자 심사를 강화하거나 일부 중단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른 걸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데 이 불똥이 한인 사회에까지 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병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외국인이 터키에 체류하기 위해선 거주증, 이카멧이 필요합니다. 이카멧은 크게 노동, 학생, 부동산, 그리고 관광 비자로 나뉘는데 그동안 외국인 상당수는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관광 비자를 취득해 길게는 5년까지 터키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터키 정부가 관광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걸면서 외국인 거주 비율이 25%가 넘는 800여 지역이 관광 비자 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입니다. 주로 관광 비자를 받고 체류 중이던 한인들도 기간 연장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래 살던 지역에서 이카멧이 안 나온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소식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도 이카멧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답답하고. 비자 발급이 중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비자 발급이나 연장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터키 한인의 게시판엔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운에 맡기거나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월 달까지는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교민 숫자가 현재 터키 전체 한 3천여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아마 매달 그 인원이 현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터키가 외국인 체류 허가 심사를 강화한 배경에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들어온 난민이 포화 상태에 이른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터키에 거주하는 난민은 370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약 70%에 달합니다. 터키 정부는 난민 상당수가 관광 비자를 받은 뒤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들의 경제 활동이 늘면서 국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숫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본국으로 이제 100만 명 이상씩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계획을 이제 작년에 세웠고, 돌려보내는 조치로 이제 체류 허가를 좀 강화시키는 사항이 있는데, 이 강화시키는 그 룰에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아니면은 유럽이나 뭐 기타 외국인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외국인이 관광 비자를 받고 장기 체류하는 나라가 드문 만큼 이번 사태가 터키 비자 정책의 정상화 단계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명확한 지침이 나올 때까지 한인 사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에선 헐리우드 영화 탑건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이 입은 항공 점퍼에 새겨진 타이완 깃발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중 갈등의 최전선이 된 현지 분위기를 타이완 이현자 리포터가 전합니다.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탑건이 타이완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타이완 개봉 첫 주 만에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했고 타이완 달러 3억 원, 한화 약 13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我来看那个 Top Gun， 其实他在上预告的时候就觉得很想看了，因为我觉得就是男主很帅，超级无敌帅。 특히 미군인 주인공의 점퍼에 새겨진 타이완 깃발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이른바 일국양제를 표방하는 중국과 타이완 자유수호를 내는 미국의 대립 속에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타이완 깃발. 타이완 시민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타이완의 중국이 일부라는 일국양제 주장에 타이완 성인 10명 중 8명꼴로 반대했습니다. 我不太认同，就是我觉得台湾就是台湾，没有所谓的就是都是同一个中国，然后分两边制度，就是中国就好好待在中国那边就好了。台湾人应该没有办法接受一国两制，因为一国两制在台湾的眼里是一个不平等不公平的存在，因为我们习惯在台湾这片自由的土地上 반면 경제와 안보를 생각하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两岸维持和平，经济上保持互助互利，两岸的老百姓过着富裕的生活。我个人认为，为了经济的成长，不要刺激中国，威胁到我们的和平。 하지만 타이완 당국은 중국과의 선긋기에 더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부터 출시되는 새 국제운전면허증에 타이완이라는 표기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기존의 면허증에 적힌 표기가 중국과 비슷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那主要的目的其实就是希望说，让我们的那个国际驾照能够更有辨识度，那让我们台湾人民能够到海外去驾车的时候，他的权益能够更受到一个保障。那这是我们最大的一个目的。 전문가들은 타이완과 미국의 밀착을 강조하며 타이완의 향후 행보는 미국에 달렸다고 지적합니다. 我们预估在未来的这段时间，它大概也不至于去改变它这样子的一个方向啊。那么不过呢，它是不是会扮演的更激进一点的对抗中国的这样子的一个角色呢？这个要看美国方面的需求，因为某种程度上，台湾现在是配合着美国的政策，所以。 중국은 타이완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미국의 수위를 높였지만 영화 탑건의 흥행이 일국양제에 반대하는 타이완인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타이페이에서 YTN-월드 이현자입니다. 네, 오늘도 영남 지방은 한여름입니다.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도 낮 기온이 29도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강릉이 30도, 대구 3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 남부산간과 영남을 중심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부와 제주도는 흐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현재 서울이 22.3도, 대구가 24.3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9도, 청주와 대전 31도, 부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내일 제주도는 올해 첫 장맛비가 오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청 지방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